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한 명의 이성적인 사람인가요? 아니면 그냥 물리법칙을 따르는 수많은 입자들의 덩어리일까요? 철학자 윌프리드 셀라스는 현대 사상의 한가운데에 바로 이 엄청난 질문이 놓여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야말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해하면 열쇠가 되죠. 바로 이 문제에 정면으로 맞선 야심찬 철학자가 있습니다. 윌프리드 셀라스죠. 그는 과학이 말하는 우리와 우리가 스스로 경험하는 우리, 이 둘 사이의 거대한 간극을 외면하지 않고 그 속으로 과감하게 뛰어들었습니다. 셀라스는 이 충돌을 두 개의 이미지로 설명했어요. 먼저 현시적 이미지. 이건 우리가 평소에 스스로를 생각하는 방식 그대로예요. 아, 나는 이런저런 이유로 이걸 선택했어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나 말이죠. 그런데 다른 한쪽에는 과학적 이미지가 있어요. 여기서는 우리를 아주 복잡한 생물학적 기계? 그러니까 원자나 분자 덩어리로 봅니다. 이 두 가지 모습, 도대체 어떻게 하나로 합쳐질 수 있을까요? 자, 이 인용구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셀라스가 과학을 얼마나 신뢰했는지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거든요. 그는 과학이야말로 세상 모든 것을 재는 최종 잣대라고 믿었던 거죠. 바로 이 확고한 믿음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나의 모습과 과학이 말하는 나의 모습 사이의 충돌이 훨씬 더 심각하고 또 드라마틱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자, 이 거대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셀라스는 먼저 300년 동안이나 철학계를 꽉 잡고 있던 아주 큰 벽돌 하나를 깨부숴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소여라는 신화입니다.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보죠. 도대체 소여라는 게 뭘까요? 쉽게 말해서 우리 지식에 아주 단단한, 절대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있다는 믿음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뭔가를 딱 봤을 때 아무런 해석 없이 날 것 그대로 들어오는 감각 경험 같은 거요. 이건 너무나 명백해서 다른 설명이나 정당화가 필요 없는 모든 지식의 출발점이라는 생각이죠. 아니 근데 왜 이런 소여라는 개념에 다들 그렇게 끌렸을까요? 바로 이 슬라이드에 보이는 무한퇴행 문제 때문이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어떤 믿음이 맞으려면 이유가 있어야 하죠? 그런데 그 이유도 또 다른 이유가 있어야 하고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끝없이 내려가잖아요. 이러면 지식이란 게 시작조차 할 수 없게 되죠. 소여는 바로 이 끝없는 사슬을 딱 끊어주는 아주 확실한 시작점처럼 보였던 겁니다. 하지만 셀라스는 이건 그냥 신화일 뿐이라고 말하면서 아주 강력한 논리적 함정을 보여줍니다. 바로 셀라스적 딜레마예요. 자, 들어보세요. 어떤 경험이 지식의 기초, 즉 소여가 되려면 어떤 믿음을 정당화해 줄 수 있어야겠죠. 그런데 뭔가를 정당화하려면 예를 들어 이건 빨갛다고 말하려면 그 경험 안에 이미 빨갛다는 개념이 들어있어야 해요. 근데 잠깐, 경험 안에 개념이 들어있는 순간 그건 더 이상 순수하게 주어진 날 것의 경험이 아니잖아요? 이미 빨갛다는 개념을 알고 있다는 걸 전제하니까요. 그럼 반대로 개념이 아예 없다고 해볼까요? 그럼 그건 그냥 정체불명의 느낌일 뿐 이것은 빨갛다는 믿음을 정당화해줄 힘이 전혀 없어요. 결국 소야는 이쪽으로 가도 저쪽으로 가도 제 역할을 못하는 셈이 되는 거죠.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300년짜리 낡은 토대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그럼 그 빈자리에 셀라스는 무엇을 세웠을까요? 바로 지식을 이해하는 완전히 새로운 틀, 이유의 공간이라는 개념입니다. 셀라스는 우리가 세상을 설명하는 방식에 두 가지 다른 공간이 있다고 봤어요. 하나는 원인의 공간. 이건 그냥 물리법칙의 세계예요. 중력 때문에 돌이 떨어진다 이런 거죠. 인과관계의 세계예요. 다른 하나는 이유의 공간입니다. 이건 정당화의 세계예요. 예를 들어 그녀가 가게에 간 건 우유를 원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때문에는 물리적 원인이 아니라 그 행동을 타당하게 만들어주는 이유를 말하는 거죠.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게임의 규칙을 따르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어떤 믿음이 정당화된다는 건 뇌에서 어떤 화학물질이 뿅 하고 나와서 그 믿음을 일으켰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믿음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기준, 즉 이유의 공간이라는 규범 안에서 타당하다는 자격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정당화는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규범적인 지위인 거죠. 그리고 이 생각을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강력한 아이디어가 심리적 유명론입니다. 좀 말이 어렵죠?
이건 뭐냐면 우리가 빨갛다는 걸 인식하려면 그냥 눈으로 보기만 해서는 안 되고 빨강이라는 개념, 즉 언어를 가지고 있어야만 진짜로 빨갛다고 인식할 수 있다는 주장이에요. 언어가 없으면 제대로 된 인식도 없다는 당시로서는 아주 급진적인 생각이었죠. 자, 이제 도구는 다 갖춰졌습니다. 소요 신화는 깨졌고 이유의 공간이라는 새로운 틀도 생겼죠. 그럼 이 도구들을 가지고 맨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현시적 이미지와 과학적 이미지, 이 둘의 충돌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셀라스가 내놓은 해결책의 이름은 바로 입체적 융합입니다. 우리가 두 눈으로 세상을 볼 때 평면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깊이감을 느끼잖아요? 그것처럼 현시적 이미지와 과학적 이미지를 동시에 봐야만 인간이라는 존재를 3차원으로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 표가 그 해결책의 핵심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좀 복잡해 보이지만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왼쪽 담론, 즉 우리가 말하는 방식을 보세요. 우리가 이유나 규범에 대해 말하는 방식은 과학의 언어로 바꿀 수가 없어요. 즉 환원 불가능해요. 하지만 오른쪽 존재론, 즉 실제로 뭐가 있느냐를 보면 우리가 말하는 그 이유라는 것도 결국엔 뇌 안에서 일어나는 물리적인 과정의 일부죠. 그래서 존재론적으로는 물리적 과정으로 환원 가능한 겁니다. 다시 말해 옳다, 그르다 같은 말은 물리학 언어로 대체할 수 없지만 그런 말을 하는 우리 다시는 결국 물리적인 존재라는 거죠. 조금 더 풀어볼까요? 첫째, 기능적 환원 불가능성입니다. 우리가 사람, 이유, 마땅히 해야 할 일 같은 말을 쓰는 건 물리학 용어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고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둘째, 존재론적 환원 가능성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말들이 가리키는 대상, 즉 생각하고 이유를 대는 바로 그 사람은 궁극적으로 뇌를 포함한 복잡한 물리 시스템이라는 사실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세상은 하나지만 그걸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선 두 가지 언어가 모두 필요한 거죠. 아니 근데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철학이 오늘날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그건 바로 셀라스의 이 깊은 고민들이 오늘날 철학계의 가장 뜨거운 논쟁들의 판을 깔아줬기 때문입니다. 그의 영향력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 슬라이드에 나오는 현대 철학의 거물들을 보세요. 인지과학의 대부인 데니엘 데닛, 언어 철학의 거장 로버트 브랜덤, 그리고 신경 철학을 개척한 처칠랜드 부부까지. 이들 모두가 셀라스라는 거인의 어깨 위에서 자신의 철학을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셀라스는 정말 시대를 앞서간 천재였어요. 이 타임라인을 보세요. 1956년에 이미 인식론의 기초였던 소여 개념을 박살냈고요. 60년대에는 마음을 일종의 소프트웨어로 보는 기능주의의 핵심 아이디어를 제시했어요. 이건 현대 인지과학의 기초가 됐죠. 심지어 70년대에는 뇌 활동을 설명하는 것과 우리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빨간색의 느낌을 설명하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어요. 이게 바로 수십 년 뒤에 의식의 어려운 문제라고 불리게 된 바로 그 논쟁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래서 이 길고 깊은 철학적 여정은 결국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바로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과학이 말하는 물리적 존재로서의 나, 그리고 이유를 대고 의미를 찾으며 살아가는 인격체로서의 나. 이 두 이미지 사이에서 진짜 당신은 과연 누구이고 어디에 있는 걸까요? 셀라스는 정답을 주진 않았지만 그 답을 찾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도를 우리 손에 쥐어주었습니다.